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시장에 대한 변곡점이 발생할 경우에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방향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시장이고요. 물론 제가 중국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때마다 사실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워낙에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중국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난이라던가 악플 이런 것들도 꽤나 많이 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대한 그럼에도 우리 구독자분들, 특히나 우리 멤버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 제가 이 영상에 대해서는 좀 긴 글로 텔레그램 방에 말씀을 드릴까 생각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4월 달에 말씀드리기를 이제 약달러에 대해서 긴 글로 분석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그럼 이번 달에는 중국에 대해서 또 분석해 드리다 보면 다음 달에 약달러 이런 식으로 좀 늦어지다 보니까 올해 이번 달에 약달러를 분석해 드리고 영상으로는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들에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수익률은 상당히 좀 괜찮은 편입니다. 정확하게 좀 변곡점에 매수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좀 중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텔레그램 방에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잠깐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중국에 대한 기회라던가 잠재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 정부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좀 보고 있자니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이번 주말, 그러니까 저번 주말이죠. 저번 주말과 그리고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매우 깊이 있게 좀 분석을 한 결과 여전히 잠재력과 그리고 기회가 매우 크게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것이고, 현재는 중국 기업들에게는 이제 중국 기업들은 5개 종목, 5개 종목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종목만 1%, 대략 한 1.2% 손실 중이고, 나머지 4종목은 전부 다 수익 중이에요. 대략 한 13%, 뭐 7.4%, 4.1%, 8.3%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매우 안 좋았음에도 중국 핵심 기업들은 꾸준히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오늘 한 번 더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 종목, 이제 투자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전 종목이 이제 수익으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핵심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는요. 그 첫 번째로는 성장성 대비 압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한국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중국 기업들이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어요. 물론 성장성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여유로운 그런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사실 긴축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텔레그램방에 말씀드렸지만, 긴축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미국은 절대 안 됩니다. 그에 반해서 중국은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여전히 긴축을 강하게 할 수 있고, 오히려 완화 정책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에 대한 룸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전 세계 거의 유일의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올해 2월에 좀 써드렸던 분석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텔레그램에 써드렸던 분석글을 한번 쭉 읽어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그런 중국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중국 시장을 조금 더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써드린 글입니다. 신흥국 시장에 대한 시각이 매우 부정적인 듯합니다. 글의 제목은 자산시장의 쏠림을 경계할 때입니다. 1년 내내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지니 그럴만도 하지만 투자는 감정적으로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경기는 빠르게 회복하는 듯 하였으나 갖가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 수급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신흥국들의 내수시장과 고용시장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를 증시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특히 증시 기준으로 시장에 참여 중인 개인 투자자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며 미국 증시, 코인 시장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신흥국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은
코로나입니다. 즉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가장 빠르게 살아날 수 있는 쪽도 신흥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백신 공급이 증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면서 선진국들과 신흥국들 사이에 코로나의 양극화는 빠르게 줄고 있으며, 이는 곧 선진국 대비 신흥국 시장에 강력한 반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뜻합니다. 코로나 종식을 맞이하며 글로벌 공급망과 노동시장의 혼란은 서서히 해소될 것이고, 이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흥국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신흥국과 올해부터의 신흥국은, 그러니까 작년의 신흥국과 올해부터의 신흥국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등의 긴축을 미리 진행 중에 있었다는 것이 신흥국 시장의 하방을 탄탄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요 신흥국들의 경우 2022년부터 실질 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하면 중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지난 2년간 자산 버블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기술기업들의 규제는 중국 증시의 우상향 흐름을 단번에 꺾었으며, 작년부터 진행된 강력한 대출 규제는 주요 부동산 기업들을 파산으로 내몰았습니다. 대부분 중국 증시는 맥없는 하락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나 덕분에 최근 들어 대출 리스크 위험은 어느 정도 완화하였다고 판단했는지 최근 통화정책 완화에 나서고 있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올림픽 폐막과 동시에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올해 1분기가 경기와 증시에 의미 있는 저점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점이라는 것은 다른 신흥국들도 그 궤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으며, 저점은 절호의 투자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현재 신흥국 시장의 평균 PER은 약 13배로 미국의 23배, 전 세계 증시의 평균치인 20배보다 훨씬 저렴한 상태입니다. 선진국들이 신흥국들보다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진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합당할 수 있으나, 만약 신흥국들이 선진국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신흥국이 선진국 대비 더 고평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이란 결코 절대적이지 않으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밸류에이션의 역전은 나오기 힘들겠으나 지금처럼 역사적인 밸류 차이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안 좋았던 것들에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처럼 직관적이고 물처럼 유연하게 투자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1분기를 중국 증시의 저점으로 판단한다고 일단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점은 4월 그리고 5월에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4월 말 그리고 5월 초에 중국 기업들을 매수를 한 것이고, 현재는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공개적으로도 중국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자, 4월 28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AR, VR 기기 매년 80% 성장, 압도적 1위, 애플, 메타, 소니, HTC, 피코, 핵심 고객사, 메타버스 하드웨어 독점, 가이, 그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도 이 가이의 주가는 지금 조금 더 상승한 상황이죠. 그 외에도 5월 2일에도 또 분석해드렸어요. 꾸준히 수익 내는 게 가능한 이유, 매수 매도 내역 전부 공개, 필승 멤버 혜택. 실제로 제가 이 당시에 이제 제가 매수한 종목들을 전부 다 공개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증시가 매우 안 좋음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4월 29일에도 또 분석해드렸습니다. 4월 29일에도 중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이유, 보유 종목 공개. 이 당시에 보유 종목 5개를 전부 다 공개했고, 지금은 괜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개 전부 다 쭈루를 말씀드리면 13%, 7.4%, 마이너스 1%, 4.2%, 8.3% 이렇게 수익입니다. 딱 한 종목 빼고 전부 다 이제 수익이고, 한 종목도 마이너스 1% 정도의 손실에 이제 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이후에는 제가 보유 중인 종목도 그렇고요. 주가가 꽤나 상승한 것은 맞지만 저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달러가 굉장히 강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약달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텔레그램방에 좋은만 기분나 텔레그램방에 이제 긴 글로써 약달러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것인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이제 7%를 넘어서고 있고요. 특히 영란은행은 올해 연말에 10%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사 지금이 인플레이션의 피크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율이 현재 대략 한 8%대에서 2%대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요구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결국에는 그때까지는 2% 이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고인플레이션이 유지된다는 것이고, 고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와중에 강달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도 강달러의 반응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미국 경기에 대한 믿음 혹은 연준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으나, 저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듯이 결국에는 강달러에 대한 그런 착오, 강달러에 대한 편견이 저는 조금씩 깨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좀 분석글들을 좀 보다 보면, 혹은 분석하는 의견들을 보다 보면 좀 터무니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폭등시킴으로써 중국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의견을 내보이는 것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제가 텔레그램방에도 사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미국은 정부 부채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임계점을 넘은 상태에서 금리를 폭등시키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되죠? 망하죠. 근데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나한테 돌멩이가 두 개 있는데 상대방의 꼴 보기 싫어. 그리고 그 돌멩이를 상대방한테 던지면 자동으로 다른 손에 있는 돌멩이로 내 얼굴을 치는 것과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맞고 있는 상대방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나를 향해서 똑같이 돌멩이를 던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는 내가 스스로 던진 내 돌멩이 하나 맞는 것이고, 상대방이 던진 돌멩이 또 한 번 맞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금리를 폭등시킨다는 것이 이제 중국에는 타격을 입힐 수도 있겠죠. 다만 미국 정부도 절대 무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는 딱히 이에 따른 의견은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중국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막무가내식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이로 인해서 중국만 피해를 본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꽤 있어요. 아니죠. 중국만 피해 보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 보이고 있듯이 사실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칠 때에는 사실 전통적인 소비 국가인 미국과 유럽도 혹은 일본 국가도 충분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코 어느 한쪽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금으로서는 발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이 과연 손쉽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은 에너지 가격, 식량 가격, 모든 물품 가격들의 증가,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당연히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전이라던가 IT 기기, 컴퓨터 혹은 통신비 이런 것들까지 사실상 비용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구독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미국과 중국의 산업 간의 격차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미국의 산업 구조를 훨씬 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딱히 그렇게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산업의 70%를 서비스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그러니까 미국의 70%는 서비스업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중국의 70%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자, 사람들이 제조업이 없이 혹은 서비스업이 없이 어디에 살겠는가 하면은 아마 90% 이상은 서비스업이 없는 세상에서 살겠다고 밝힐 겁니다. 그만큼 제조업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소비되어야 되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사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페이스북, 메타라던가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이런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중국의 대부분의 그런 시가총액이라던가 매출 혹은 이익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에너지, 제조, 건설, 철도, 은행 이쪽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과연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사람들의 소비를 줄여나간다는 가정이 온다면, 실제로 맞닥뜨려진다면 소비에 조금 더 타격을 입을 국가는 미국이겠는가 중국이겠는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은 금리를 폭발적으로 인상시킬 수 없고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뭐 미국 금리 뭐 5% 시대, 이런 시대가 저는 장기적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 서비스, 미국이 생산하고 있는 서비스와 그리고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 그런 제조,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선호 현상, 사람들의 기호, 그것과 아니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중국, 과연 어느 국가가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더 유리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것들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1, 아이폰 2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가격을 높여나가면서 서비스 가치를 높여나가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밀가루, 네, 뭐 석유 아니면 핸드폰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밀가루가 원투 없죠. 석유 원투 없습니다. 한번 사용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라고 불리는 곳이고,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는 국가 간의 그런 유불리가 과연 미국으로 쏠려 있겠는가,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성장성 같은 부분은 사실상 중국이 훨씬 더 저평가받고 있고, 성장성 그 자체로는 중국이 더 앞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 부동산,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중국의 가장 큰 뇌관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경우도 많겠지만, 사실 중국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펼치고 있었었고, 이러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미리 발맞춰서 부채를 상당히 빼놓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부양책들도 보면 결국 미국과 혹은 전 세계와 정반대로 뭐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혹은 재정 정책을 더 펼치는 등의 실상 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중국이 지금 과연 정책적인 여유로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적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실제로도 인플레이션을 보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5%를 넘어서지 않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오른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지금 가장 싼 시장이 어디인가? 싼 것에 비해서 가장 잠재력이 큰 시장은 어디인가?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가장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국가, 기업들은 무엇인가를 좀 바라볼 필요가 개인적으로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 제조업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무역 혹은 뭐 도매, 그러니까 원재료를 생산해서 다시금 뭐 판다거나 원재료를 사와서 다시금 판다거나 이런 무역 쪽 트레이딩 쪽에서는 10%, 그에 들을 위해서 뭐 금융, 뭐 농업도 마찬가지. 농업도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키우고 있죠. 뭐 건설도 당연히 중국에서는 강력하게 현재로서는 다시금 키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 필수제를 절대적으로 생산하는 국가가 어디인지, 특히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실질적으로 벌고 있는 국가인지가 어디인지도 압도적으로 중국이죠. 중국은 압도적인 무역 흑자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과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었을 때 미국의 무역이 더욱더 타격이 크겠는가, 혹은 중국의 무역 흑자액이 더 많이 줄어들겠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에도 오히려 필소비재를 판매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답은 좀 나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국도 원자재 수입국이에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중국도 매우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원자재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원자재를 수입함으로써 그리고 가공해서 다시금 판매하는 그런 무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가장 많은 원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도 중국이에요. 그에 반해서 뭐 한국이라던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 이런 국가들은, 미국은 아니죠. 뭐 한국이라던가 일본, 이런 뭐 유럽 같은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그에 반해서 원자재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간에서 퍼지고 있는 중국의 리스크 혹은 중국의 위기설,
이런 것들은 동의가 사실 크게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뭐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도 매우 부양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맞고요. 실제로 상해 같은 경우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굉장히 좀 큰 리스크로 다가왔었죠. 그래서 최근에 확진자 수가 3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0분의 1 토막 났어요. 중국의 상해시가 확진자 수가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도 꽤나 좀 급반등, 그러니까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베이징도 마찬가지고 광저우도 마찬가지고요. 확진자 수가 극적으로 줄어들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점차 완화될 수 있다, 그리고 완화되고 있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꽤나 커지고 있는 것들도 결국 지금의 중국의 위기설을 좀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시장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항상 위기는 버블의 끄트머리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는 딱히 걱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 오늘 받은 글입니다. 오늘 좋은 만큼 다 멤버분에게 받은 글이고, 자, 스승님 좋은 아침입니다. 덕분에 최근 현금 비중 많이 늘려놔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변곡점이 머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 매일 아침 뭔가 설레는 이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주식의 신이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엄청나십니다. 코로나 때부터 함께하였지만 매번 하락 때마다 딱 맞춰서 현금 비중이 늘어 있으니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실제로 최근 들어 현금 비중을 좀 빠르게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비중을 줄인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죠. 중국 비중은 오히려 늘었어요. 또다시 기회를 맞이할 준비 착실히 해두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화나네요. 대단하십니다. 은인이십니다. 갓승.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필승. 그럼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분석이었고, 저는 시장의 변곡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시장의 방향성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를 중국 시장, 그 중에서도 핵심 기업, 중국 정책에 혹은 중국에 대놓고 지원해주는 핵심 기업들의 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절대 친중이 아니에요. 저는 중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우 어렸을 때부터 모두가 일본을 싫어할 때 저는 중국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자본시장, 돈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처럼 직관적이고 물처럼 유연하게 저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절대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필승이었습니다. 필승!